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해외 축구 30일 경기 분석. 본머스 vs 첼시.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미드존을 비워두는 쪽과 그 빈 공간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타입의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방향성이 뚜렷한 한판이다. 본머스는 4-1-4-4-1에서 이선 4명이 넓게 퍼져 서는 장점 덕분에 공격 전환 시에는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할 수 있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너무 잦다. 그래서 상대 미드필더들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쉽게 전진 패스 각을 확보하고 라인을 끌어내리거나 사이사이로 찔러 넣는 선택을 부담없이 가져가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엔소 페르난데스처럼 미드존에서 패스 각을 찾는 감각이 좋은 미드필더를 상대로는 머리를 들 여유를 주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본머스의 느슨한 이선 압박 사이로 전방 공격진들을 향해 볼을 전진시킨다면 첼시 입장에서는 무인지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세컨라인과 최전방이 공을 받는 장면을 수시로 만들어낼 수 있다. 델랍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로 수비 라인을 뒤로 끌어내리고 페드로 네투는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파고들며 1대1 균형을 깨기 때문에 본머스 수비는 어느 쪽에 먼저 대응해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테버니어와 세메뉴가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유지하면 본머스의 측면 미드필더 뒷 공간은 더 넓어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커버해야 할 구역은 지나치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엔소 페르난데스와 이선의 연계는 본머스 미드존을 가로지르거나 그 뒤를 찌르는 패턴으로 이어지면서 첼시의 공격진들이 상대적으로 압박이 적은 지역에서 여유있게 터치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세트플레이에서도 첼시는 세컨볼을 노리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한번 튕겨 나온 볼을 다시 마무리로 연결하는 장면을 누적할 여지가 충분하다. 본머스가 라인을 내리며 블록 수비에 집중하려 해도 이선 압박이 느슨한 구조가 그대로라면 박스 앞에서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허용하게 되고 결국 슈팅 코스와 패스 코스가 동시에 열린다. 그래서 첼시가 점유를 가져가는 시간 동안 본머스 입장에서는 공을 뺏어도 전환 지점이 너무 낮다 보니 역습 출발 지점이 깊어지고 에바니우 손까지 공이 도달하기 전에 여러 번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본머스의 압박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럴수록 첼시 미드필더들의 전진 패스 성공률과 박스 진입 횟수는 늘어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결국 이 매치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선 압박이 느슨한 팀과 미드존에서 편안하게 전진 패스를 넣을 줄 아는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의 충돌이고 이 조건에서는 첼시 공격진들이 무인지경 상태에서 수월하게 득점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본머스가 경기 내내 버티기만 하기에는 구조적 리스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첼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스코어까지 이어질 여지가 큰 매치업이다. 일본머스는 공격 전환에서 잠재력이 있는 팀이지만 하프라인 근처 이선 압박의 느슨함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반면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와 델라페드로 네투의 움직임을 통해 미드존과 박스 앞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다. 이번 맞대결은 구조적으로 첼시가 본머스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기 좋은 그림이라 최종 스코어 역시 원정팀 첼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본머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에버턴 vs 노팅엄 포레스트. 이 경기는 단순히 우드와 지루, 이름값 있는 공격수들의 대결이 아니라 중원 압박의 균형과 방향 전환 한 방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은 더블 피벗을 기준으로 수비 라인과 이선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튜스버리 홀을 세컨드 라인 사이에 세워 전개축으로 활용하는 팀이다. 그래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튜스버리 홀 쪽으로 볼을 모아주고 그는 첫 터치 이후 반바퀴를 돌듯 방향을 바꾸며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노팅엄은 중원에서의 압박이 한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볼 사이드로 선수들이 쏠리기 시작하면 반대편 하프스페이스와 풀백 뒷공간 커버가 자연스럽게 늦어진다. 이때 튜스버리 홀의 방향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반대 전환을 깔끔하게 시도한다면 에버튼의 측면 자원들은 넓게 열린 공간을 향해 여유있게 전진 드리블을 가져갈 수 있다. 바리와 그릴리시는 한쪽에서 볼을 끌어당긴 뒤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공을 빼주며 노팅엄 수비를 좌우로 흔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박스 안 지루에게 향하는 크로스나 컷백 루트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노팅엄 입장에서는 우드를 향한 단순 크로스 패턴과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 압박이 휘청거리는 구간에서는 이들도 공을 받을 위치 자체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압박 실패 이후 전환 국면에서 더블 피벗과 이선이 모두 공 쪽으로 쏠려 있다가 반대편으로 전개가 전환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스페이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림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에버튼은 홈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라인을 한두 칸 더 끌어올리고 튜스버리 홀을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조절하면서 노팅엄의 압박 균형이 흔들리는 구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다. 그래도 노팅엄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우드에게 향하는 찬스를 만들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오픈플레이 전체를 놓고 보면 중원 압박의 완성도와 방향 전환의 질에서 에버튼 쪽이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팅엄은 볼 사이드로 쏠리는 압박 패턴 탓에 체력 소모가 커지고
반대 전환에 뒤쫓아가는 수비의 발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버튼은 듀스버리 홀을 중심으로 한 전개와 폭넓은 방향 전환으로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가며 득점이 나올 때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해 상대의 약점을 계속 두드리는 운영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의 압박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듀스버리 홀의 시야와 패스 선택이 그대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수 있는 구도이며 구조적으로는 홈팀 에버튼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1에버튼은 듀스버리 홀을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과 방향 전환, 그리고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점점 더 조직적인 공격 패턴을 갖춰가는 흐름이다. 반면 노팅엄은 중원 압박이 한쪽으로 쏠리고 반대편 커버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 탓에 경기 도중 라인 간 간격과 수비 밸런스가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에버튼이 홈에서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고 노팅엄 입장에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매치업이 될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맨체스터 시티 vs 선더랜드 AFC 이 경기는 애초부터 점유율 기반 빌드업 팀과 압박과 활동량으로 버텨야 하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구조가 뚜렷하다. 맨시티는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자신들의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며 짧은 패스를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그 수적 우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팀이다. 이번 경기 역시도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일수록 슈팅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박스 안과 주변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 선수들이 슈팅 찬스도 더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압박하며 볼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많은 거리를 뛰어야만 한다. 그래서 선더랜드는 초반에는 높은 압박으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려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타이밍이 반박자씩 늦어지는 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맨시티는 한번 압박을 벗겨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를 활용해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파고들며 다시 수적 우위를 이어가는 전개를 가져갈 수 있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둘을 동시에 끌고 다니며 세컨 라인 침투와 컷백 상황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슈팅 주체가 누구든 항상 박스 안에는 마무리 각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된다. 선더랜드는 역습 상황에서 엘리에제르 마엔다의 스피드와 탈비의 전진을 활용해 몇 차례 반격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이 크게 밀리는 구도가 되면 이런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맨시티의 중원은 볼을 잃어도 곧바로 역압박으로 공을 되찾아오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선더랜드가 공을 잡는 시간은 짧고 반대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롱볼이나 세트피스로 선더랜드가 찬스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반부터 계속 뛰어다녀야 하는 구조 탓에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소유하며 상대를 뛰게 만드는 팀과 공을 쫓아다니며 버텨야 하는 팀의 체력 싸움이기도 하다. 현대축구 무대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맨시티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통해 제대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종합해보면 경기 내내 공을 지배하는 쪽은 맨시티이고 선더랜드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이 누적되는 전형적인 강약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1맨시티는 공이 있는 지점마다 자신들의 숫자를 채워 넣으면서 압박을 무력화하고 점유율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전형적인 현대축구 교과서 같은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더랜드는 끝까지 뛰고 싸우는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지만 공을 거의 소유하지 못한 채 압박과 수비에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팀이 얼마나 많은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고 그 무게 중심은 맨시티 승리 쪽으로 확실히 기운 상태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벌리 이 경기는 뉴캐슬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퀄리티가 벌리의 불안정한 포백 조직과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뉴캐슬은 홈경기라는 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고 토날리를 축으로 좌우 전환과 전진 패스를 섞어가며 벌리 수비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토날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한 번만 높여주면 엘랑가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뒷공간을 노리고 반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오가며 박스 안 기준점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벌리 포백은 엘랑가의 스피드와 반스의 위치 선정에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라인 간 간격과 압박 시점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벌리는 올 시즌 13경기 동안 27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2.07실점이라는 수치를 기록 중인데 이는 포백이 꾸준히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구조 속에서 뉴캐슬처럼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을 만난다면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한두 번만 제대로 연결돼도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뉴캐슬은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배치와 러닝 타이밍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편이고 토날리의 킥과 동료들의 움직임이 맞물릴 때마다 벌리의 박스 안 수비는 더 깊숙이 말려 들어갈 것이다. 벌리는 포스터를 향한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역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겠지만 뉴캐슬의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길게 볼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 공을 빼앗긴 뒤 다시 수비 라인으로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리 선수들의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는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반면 뉴캐슬은 점유와 압박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을 섞어가며 경기를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갈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벌리가 수비적으로만 눌려있지 않고 간헐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는 엘랑가의 스피드와 반스의 침투가 뒷공간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토날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 공간을 겨냥해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벌리 수비를 계속 뒤로 쫓기게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갈 것이다. 종합해보면 벌리가 한두 차례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즌 내내 드러난 실점 패턴과 수비 조직의 허술함을 감안하면 뉴캐슬의 공격을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 특히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벌리의 박스 안처리 능력이 계속 흔들린다면 이 경기는 스코어 차이가 서서히 벌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결국 이 매치는 뉴캐슬의 전방 압박과 토날리 중심의 템포 조절, 그리고 벌리의 포백 불안이 맞부딪히는 경기이며 구조적으로는 뉴캐슬 쪽으로 승부의 저울추가 더 무겁게 내려앉은 상태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뉴캐슬은 토날리를 축으로 한 템포 조절과 세트피스 패턴, 그리고 엘랑가와 반스를 활용한 측면 돌파를 통해 홈에서 충분히 다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다. 반면 벌리는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높은 실점률과 포백 간격 문제,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 동시에 겹쳐있는 만큼 뉴캐슬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 전체적인 전력과 전술 완성도, 그리고 최근 실점 흐름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번 승부는 뉴캐슬 승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토트넘 호스퍼 vs 브렌트퍼드 FC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려는 토트넘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고 있는 브렌트퍼드의 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대진이다. 토트넘은 전반부터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볼을 받아 브렌트퍼드, 더블 볼란치 사이 그리고 이선과 수비 라인 사이 틈을 끊임없이 공략하려 할 것이다. 브렌트퍼드는 기본적으로 4-2-3-1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려 하겠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사비 시몬스에게 전진 드리블과 전진 패스의 선택지를 동시에 허용하는 그림이 나온다. 사비 시몬스가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히샬리송은 센터백 어깨를 타고 침투하거나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재조정하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쿠두스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사비 시몬스와 삼각형을 형성하며 한 번은 드리블, 한 번은 슈팅, 한 번은 측면으로 연결하는 선택을 번갈아 가져가면서 브렌트퍼드의 수비 집중력을 계속 시험할 것이다. 브렌트퍼드는 역습 상황에서 샤드의 속도를 활용해 토트넘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토트넘이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을 선점하고 라인 간 거리를 좁게 유지한다면 이 역습 시도가 자주 끊길 가능성도 높다. 토트넘 풀백들은 공격 시에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빌드업 숫자를 더해주거나 반대로 폭을 넓혀 측면에서 크로스 각을 만들며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것이다. 이 움직임에 맞춰 미드필더 한 명은 뒤를 받쳐주며 레스트 디펜스를 형성하고 나머지 인원은 하프 스페이스 안쪽에서 연속적인 패스 교환을 통해 브렌트퍼드 박스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나갈 전망이다. 브렌트퍼드 입장에서는 중앙 간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팀 전체가 라인을 올려 압박 타이밍을 맞추기에는 토트넘 3톱의 스피드와 개인 능력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자니 사비 시몬스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라인에서의 자유를 주게 되고 라인을 올리자니 히샬리송과 쿠두스의 뒷공간 침투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토트넘은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팀 컬러라 한두 번의 전개 실수로 흐름을 내주는 팀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대 수비를 분석하고 공략법을 더 구체화하는 쪽에 가깝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사비 시몬스의 볼 터치 수가 더 많아지고 브렌트퍼드 중원의 압박 강도가 떨어진다면 토트넘이 박스 부근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슈팅 각을 만드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 브렌트퍼드는 세트피스나 롱볼에서 한두 번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과 위협 지수는 토트넘 쪽으로 꾸준히 기울어지는 흐름이 그려진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의 간헐적인 역습보다 사비 시몬스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히샬리송 쿠두스의 마무리를 앞세운 토트넘이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히샬리송과 쿠두스의 침투를 엮어가는 공격 패턴이 잘 정비된 팀이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무너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돌발 변수보다는 전술적 상승과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승부에 가깝고 홈 토트넘이 흐름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토트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알라베스 vs 레알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중앙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보헤의 전진 드리블과 투톱의 움직임을 앞세우는 알라베스가 얼마나 라인 사이를 잘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초반에는 소시에다드가 특유의 빌드업으로 볼을 차분히 돌리며 점유율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첫인상만 보면 원정팀이 볼을 조금 더 오래 소유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압박 타이밍이 엇박자로 흘러가면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과 이선 뒤쪽이 동시에 비는 구간이 반드시 한두 번씩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알라베스는 이 틈을 기다렸다가 한번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보에 쪽으로 전진 패스를 곧바로 선택할 것이다. 보에가 공을 잡고 얼굴을 들 수만 있으면 그 다음 장면은 전진 드리블과 침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보에가 이 틈을 이용해 전진 드리블로 침투한다면 중앙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박스 앞에서 파울로 끊거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허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레바흐는 이런 장면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보에와 삼각형을 만들고 토니 마르티네스는 수비 라인과 어깨를 맞댄 채 니어 쪽 침투와 파 포스트 쪽 움직임을 번갈아 가져가며 센터백 둘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소시에다드는 쿠보와 오야르사발을 통해 측면에서 분명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으나 공격 후 전환 상황에서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점 위험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알라베스는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소시에다드의 이선이 전진하는 타이밍에 맞춰 압박을 걸고 한 번만 탈압박에 성공하면 곧바로 보에를 향한 전진 패스로 이어지는 매우 직선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시에다드의 라인은 올라가고 압박 리듬이 어긋나는 구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럴수록 보에가 공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지고 전진 드리블 한 번으로 박스 근처까지 치고 들어갈 여지는 더 많아진다. 알라베스는 홈에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고 토니 마르티네스와 레바흐가 박스 안에서 세컨볼과 크로스를 처리하는 장면까지 연결된다면 득점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개인기와 패턴이 아무리 좋아도 중앙 압박 타이밍과 수비 밸런스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구조적인 불안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반대로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보에의 전진 드리블과 투톱의 움직임을 중심에 두고 소시에다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을 기다리면 되는 경기라고도 볼 수 있다. 한 알라베스는 보에의 전진 드리블과 토니, 마르티네스, 레바흐의 움직임을 축으로 라인 사이를 계속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쿠보와 오야르사발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도 압박 타이밍과 수비 라인 간격이 어긋나면서 중앙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동시에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기 대결보다는 구조와 간격 싸움에 가까운 승부이고 홈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추며 보에의 침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알라베스가 흐름과 결과 모두에서 앞설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헤이렌베인 vs PSV 에인트호벤. 이 경기는 헤렌벤의 느슨한 전방 압박과 라인 간 간격 관리 문제를 중원 지배력이 탄탄한 아인트호벤이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헤렌벤은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4-2-3-1 구조에서 전진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첫 줄과 두 번째 줄의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메르벨트와 반 오베렘 앞쪽 공간이 비면서 상대 에이스가 공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벤테가 전방에서 몸싸움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버티면서 이선이 올라붙는 형태의 공격 전개를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수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헤렌벤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을 잃은 뒤의 구조다. 전방 압박이 풀린 뒤 라인 리트리트가 늦고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에 큰 공간이 생기면 역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입장이 되기 쉽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스하우턴이 센터백 앞에서 공을 받아 빌드업의 첫 단계를 책임지며 필요할 경우 수비 라인 사이로 내려와 31 형태의 구조로 전개를 안정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때문에 헤렌벤이 전방에서 애매하게 압박할 경우 한두 번의 패스 교환으로 압박을 풀어낸 뒤 곧바로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찌르는 전개가 가능하다. 페리시치는 왼쪽에서 크로스뿐만 아니라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까지 겸비하고 있어 풀백이 따라 나오면 뒤 공간을 안쪽 미드필더가 커버하면 바깥 채널을 활용하는 식으로 계속 수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유형에 노련한 윙어는 전방 압박 타이밍이 불안정한 팀을 상대로 특히 위협적이다. 르번 반 본멜은 전환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고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어주는 타입이라 스하우턴이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순간마다 박스 안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헤렌벤의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스하우턴이 그 공간을 먼저 점령하고 양 측면 자원에게 볼을 배급하거나 직접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때 헤렌벤의 수비는 정비되기 전에 슈팅을 허용하는 위험한 구도가 자주 펼쳐질 수 있다. 또한 아인트호벤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스하우턴의 정확한 킥과 페리시치의 헤더, 르번 반 본멜의 세컨볼 반응 속도를 활용해 다양한 패턴을 준비할 여지가 많다. 반대로 헤렌벤은 수비 지역에서의 세컨볼 처리와 박스 주변 정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던 만큼 두 번째 볼에서의 대응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헤렌벤이 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릴 경우 오히려 아인트호벤의 전환 속도를 살려주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은 벤트의 존재감보다 스하우턴, 페리시치 르번 반 본멜 조합의 위력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율에 많고 적음보다는 전방 압박 타이밍과 중원에서의 라인 간 간격 관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인트호벤 쪽이 전술적인 완성도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 발 앞섰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헤렌벤이 초반부터 거칠게 압박을 걸어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아인트호벤이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면서 흐름을 서서히 자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레렌벤은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려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아인트호벤은 스하우턴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페리시치와 루번 반 본메리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면서 상대의 간격 조절 미스를 즉각적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전술 플랜의 명확성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중앙 공간 장악력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헤렌벤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FC 낭트 vs RC 랑스. 이 경기는 불안한 수비 조직을 안고 있는 낭트와 리그 최상의 화력을 자랑하는 랑스가 맞붙는 구조다. 낭트는 4-1-4-4-1 형태로 중원 숫자를 채우고자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노출된다. 레프낭이 홀딩 위치에서 최대한 간격을 좁히려 해도 사이드와 중앙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1대1 매치업에서 밀리는 장면이 쌓이고 있다. 이 허술한 구조 탓에 경기당 1.57 실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한번 흐름이 기울기 시작하면 멘탈과 조직력이 동시에 흔들리며 추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많다. 반면 랑스는 3-4-3 기반으로 전방과 측면의 공격 자원을 다층적으로 배치해 공을 잡는 순간부터 상대 수비를 넓게 벌려놓고 공격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토뱅은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커트인 슈팅, 날카로운 크로스를 번갈아 활용하며 낭트 수비진의 시선을 끌어당길 것이고 그 사이에 사이드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마무리 각을 열 가능성이 크다. 신라가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혀주면 낭트 풀백과 윙이 동시에 끌려나가 하프 스페이스가 비게 되고 여기서 랑스의 이선 자원이 자유롭게 볼을 받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랑스는 경기당 1.71득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팍스 근처에서의 공격 패턴이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루트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팀이다. 낭트 입장에서는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물고 늘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수비 조직이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라인을 올리면 오히려 뒷공간 리스크만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랑스의 공격 전개 패턴이 완전히 읽히기 시작하면 낭트 수비진은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교체 카드에서까지 랑스가 우위를 가지고 있어 후반 중반 이후에도 속도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경기 막판 흐름을 결정짓는 숨은 변수다. 결국 전체적인 화력지수, 수비 안정감, 벤치 두께, 순위 상황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낭트가 아닌 랑스 쪽으로 기대값이 크게 기울어진 승부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1랑트는 실점이 많은 팀 특유의 불안한 수비 흐름을 정리하지 못한 채 리그 순위까지 내려앉은 상태에서 강한 상대를 맞이하게 됐다. 반면 랑스는 리그 1위라는 위치에 걸맞게 공격 조직과 교체 카드까지 고르게 갖춘 팀으로 이번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템포와 화력을 그대로 들이밀 가능성이 크다. 전술 구조, 최근 흐름, 화력 지수와 스쿼드 밸런스를 모두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낭트가 아닌 랑스 쪽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낭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SC 인테르 BS 코모 1907.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의 질과 전진 패스 루트의 다양성에서 이미 큰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다. 인터밀란은 센터백 라인을 과감하게 벌려두고 그 틈으로 3선 미드필더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오면서 후방에서부터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바렐라가 한번 템포를 바꿔주면 곧바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티랑을 향한 전진 패스가 이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것이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팍스 안에서의 결정력뿐 아니라 내려와서 공을 이어주는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모 수비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따라 나가야 할지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 티랑은 전방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코모의 센터백과 풀백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위협적인 침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반면 코모는 4-2-3-1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가 빌드업의 질을 완전히 책임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가 끊기고 롱볼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두비카스의 박스 안 움직임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그에게 공이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인터밀란의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 막혀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보이보다가 공격 가담을 위해 라인을 올리는 구간에서는 뒤쪽 측면 뒷공간이 비게 되고 그 틈을 인터밀란의 이선 자원과 윙백이 노리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인터밀란의 3백은 숫자 자체에서도 우위를 가져가지만 빌드업과 전환 두 영역에서 모두 안정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모의 1차 압박 정도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밀란의 점유율과 전진 패스 시도 횟수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박스 안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티랑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숫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빌드업 단계에서 라볼피아나 움직임이 반복되면 코모의 이선 라인은 계속해서 압박 방향과 위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라인을 너무 높게 두지 않더라도 빌드업과 중원 장악만으로도 경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코모가 역습이나 두비카스의 개인 기량으로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방 라인 분산과 라볼피아나 빌드업이라는 구조적인 강점을 가진 인터밀란이 전술적인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앞세워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1인터밀란은 3백과 라볼피아나 빌드업을 통해 후방에서부터 경기를 설계하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티랑의 조합으로 박스 안에서 확실한 마무리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코모는 두비카스의 결정력에 기대는 장면은 만들 수 있겠지만 빌드업 안정감과 수비 간격 관리에서 상위권 팀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술 완성도와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 그리고 홈 경기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이번 승부를 인터밀란 옷의 구도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패팅 강도.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리즈 유나이티드 FC vs 리버풀 FC. 이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에 벌어지는 중원 간격과 그 틈을 파고드는 리버풀의 플레이메이커 능력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슈타흐가 수비라인 앞까지 깊게 내려앉는 순간 그 위쪽 이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그 공간을 누가 먼저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리버풀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 맥앨리스터를 통해 그 틈으로 파고드는 전진 드리블과 전환 패스를 반복하면서 박스 앞에서 숫자 우위를 만들려 할 것이다. 맥앨리스터가 공을 잡는 위치가 리즈의 더블 볼란치 뒤쪽과 수비 라인 앞쪽 사이 바로 그 애매한 지역이 된다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어느 쪽 라인이 나갈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틈을 타 에키티케는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고 칵포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인 슈팅을 노리면서 리버풀의 공격은 점점 더 박스 중앙을 향해 무게 중심을 실어갈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리버풀 수비를 공략해야 하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볼을 잃는 순간 곧바로 역습과 2차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리버풀이 최근 부진을 끊기 위해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에서 평소보다 한 박자 빠른 템포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홈 에너지와 스피드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중원 구조가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리버풀 쪽으로 기회와 슈팅 볼륨이 쌓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맥앨리스터가 전진 드리블 이후 박스 앞에서 에키티케와 칵포에게 찔러주는 패턴이 몇 차례만 반복돼도 리버풀은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리즈 유나이티드는 라인을 올렸다가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볼을 잃으면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면서 박스 앞 세컨볼과 컷백 상황에 취약해지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리버풀 선수들은 최근 부진을 끊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도 그만큼 강한 승리에 대한 갈증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경기를 분위기 반전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집중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심리적 요소까지 더해지면 리버풀은 단순히 무승부로 마무리하려는 태도보다 확실하게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경기 내용까지 가져오려는 공격적인 접근을 택할 공산이 크다. 그 과정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중원 간격 문제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깊은 위치 선정은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반복해서 노릴 수 있는 분명한 타깃이 된다. 결국 중원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부진 탈출을 향한 리버풀의 강한 동기부여를 함께 고려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대값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읽힌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홈에서의 에너지와 스피드를 앞세워 리버풀을 괴롭힐 수 있는 팀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깊은 위치 선정과 중원 간격 문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약점이다. 반면 리버풀은 맥앨리스터를 중심으로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져 이번 경기를 승부수로 삼을 여건이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리즈 유나이티드의 중원 불안과 리버풀의 전진 성향 그리고 심리적 에너지를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리버풀이 흐름을 잡고 승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으로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레알 베티스 FC vs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한 팀은 휴식을 충분히 가져간 상태에서 홈을 준비했고 다른 한 팀은 AT 마드리드와의 주중 빅매치 이후 숨고를 틈도 없이 원정을 떠나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체력 밸런스가 엇갈리는 매치업이다. 베티스는 4-2-3-1 구조에서 에르난데스의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넓혀놓고 로드리고 리켈메와 로셀소가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으로 가며 빌드업과 마무리를 연결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베티스는 바르셀로나의 후방 빌드업을 초반부터 괴롭히며 공을 뺏는 위치를 최대한 상대 진영 깊숙한 곳으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AT 마드리드전 이후 누적된 체력 소모로 인해 전방부터 시작되는 압박 강도와 회복 스프린트 속도에서 평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줘야 세밀한 전술적 움직임이 살아나는 종목인데 주중 빅매치에 이어 곧바로 베티스 원정을 치러야 하는 이번 일정을 고려하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90분 내내 원하는 강도의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은 곧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고 페란 토레스와 라민 야말도 공을 잃은 뒤 재압박 전환에서 한 박자씩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이 느려진 전환 타이밍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자원이 로드리고 리켈메와 로셀소다.
둘이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서 전진 패스와 측면 전개를 섞어 사용하면 지친 바르셀로나의 이선 압박은 점차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틈에 에르난데스가 수비 뒷공간과 박스 안을 번갈아 공략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또한 베티스의 더블 볼란치는 이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의 이선 움직임을 따라붙으면서도 역습 시에는 전방까지 동시 합류해 세컨볼을 노릴 여지가 크다.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간다고 해도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 공을 잃은 직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구간이 늘어나면 페티스는 그 틈마다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리듬으로 경기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바르셀로나의 회복 스프린트와 수비 간격 유지가 눈에 띄게 느려질 가능성이 높고, 이 시간대에 베티스가 홈의 응원 속에서 템포를 한번 끌어올린다면 결정적인 찬스를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다. 결국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전술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신선한 몸 상태를 가져왔느냐가 전술 구현력에 직결되는 경기이고, 그 부분에서 베티스가 바르셀로나보다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페티스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면 홈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타이밍은 이번 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베티스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홈팬들의 응원까지 등에 업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과감하게 라인을 올려볼 수 있는 경기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AT 마드리드전 이후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이름값만 믿고 버티기에는 체력과 전환 속도에서 분명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스쿼드 네임밸류가 아니라 준비된 체력과 압박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페티스 승리 쪽으로 해석해 볼 만한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RB 라이프치히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직선적인 전환과 측면 돌파, 그리고 세컨드라인 침투가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조직을 얼마나 빠르게 흔들어 놓는지가 핵심이다. 라이프치히는 오펜다의 뒷공간 침투와 바카요코의 측면 드리블, 그리고 바움가르트너의 하프스페이스 돌파가 삼각형처럼 연결되면서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몰아넣는 패턴을 만든다. 바카요코가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면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게 되면 프랑크푸르트 수비수들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깊게 끌려 들어가며 발을 수비 위치에 먼저 고정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바움가르트너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컷백을 받거나 튀어나온 볼에 반응한다면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날카로운 슈팅 각이 열리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패턴을 쓰지 않아도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만으로도 지속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성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가 전방에서 열심히 움직여주더라도 이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블 볼란치가 넓게 벌어지면 도알리치가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방의 숫자가 줄어들어 역습 시 속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은 볼 소유보다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프랑크푸르트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 한번 끊기면 바로 문전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라이프치히는 공격 템포를 더 끌어올리며 직선적인 돌파를 늘리는 팀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수비진의 체력과 간격 유지 능력에 큰 부담이 걸릴 것이다. 프랑크푸르트가 반격을 시도하려면 바오야와 도알리치가 중앙에서 볼을 오래 가지고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곧 라이프치히의 압박 타깃이 되며 위험한 볼 로스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의 개인기 있는 이선 자원들이 한 번쯤은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얻어내거나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경기다. 하지만 세트피스로 흐름을 바꾸기에는 라이프치히의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 강도가 워낙 높아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홈팀이 쥐고 흔들 확률이 더 크다. 라이프치히는 홈 경기장에서 전방 압박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며 초반부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도 이번 매치업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국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라이프치히의 직선적인 돌파와 이선의 침투 빈도가 더 자주 나오게 된다면 경기 결과는 자연스럽게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선 버티면서 한 방을 노리는 쪽에 가깝고, 라이프치히는 흐름 자체를 주도하면서 골까지 연결하겠다는 그림이라 전술적인 무게 중심이 확실히 다르게 놓여있는 경기다. 일라이프치히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계속 몰아붙이는 패턴이 잘 잡혀있는 팀이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중원 간격과 세컨볼 대응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라이프치히의 직선적인 전환을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구조적으로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홈팀 라이프치히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승부처에서 한두 번의 결정적인 장면을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라고 판단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타르 vs AFC 아약스. 이 경기는 단순히 수비 숫자 싸움이 아니라 중원 탈압박의 질과 방향 전환 한 번으로 공격 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다. 시타르트는 파이브백을 들고 나오며 박스 근처까지 라인을 내리고 버티겠지만 중원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 과정이 단조롭기 때문에 상대의 변칙적인 전방 압박에 쉽게 걸려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시타르트가 공을 잡는 순간 롬베이크 쪽으로 빌드업이 몰리면 그 지점이 곧 상대의 압박 트리거가 되고, 공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하프라인 부근에서 바로 아약스의 역습이 시작될 여지가 크다.
반면 아약스는 스티븐이 방향 전환을 통해 탈압박 각을 만들어가는 팀이다. 스티븐이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한 번만 방향을 틀어줘도 그 순간 베오르스트에게 향하는 낮고 빠른 패스 혹은 라울 모로에게 이어지는 사이드 체인지가 동시에 열리면서 아약스 공격진이 양질의 득점 기회를 연속해서 맞이할 수 있다. 시타르트의 파이브백은 팍스 안 숫자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스티븐의 방향 전환과 아약스 이선의 연속적인 침투를 따라가기 버거운 그림이 예상된다. 또한 시타르트는 공을 잃은 뒤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약스의 이선 자원들이 페널티 박스 주변의 숫자를 충분히 채운 상황에서 세컨볼과 루즈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아약스가 자연스럽게 우위를 확보할 것이고 시타르트는 오랜 시간 수비 블록 안에 갇혀 버티는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흐름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약스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라인 조절과 수비 밸런스를 신경 써야겠지만 중원 퀄리티와 탈압박 설계 능력에서의 차이는 경기 내내 분명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탈압박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시타르트와 스티븐을 중심으로 방향 전환과 공격 각도를 설계할 수 있는 아약스의 구조적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승부라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시타르트는 파이브백으로 박스 주변 숫자를 채우면서 버티려 하겠지만 중원 탈압박의 단조로움과 전환 속도 한계 때문에 강한 전방 압박을 동반한 상위 전력팀을 만났을 때 구조적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팀이다. 반면 아약스는 스티븐의 방향 전환과 탈압박 능력을 중심으로 베오르스트의 포스트 플레이와 라울 모로의 침투를 결합해 공격 각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팀이며 이는 시타르트 수비 블록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황제폐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전술 구조와 흐름 그리고 심리적 우위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아약스가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정리하는 쪽이 타당하다. 패팅 강도 승무패 시타르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툴루즈 FC vs RC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두 팀이 만나지만 탈압박 이후의 선택과 전진 패스의 성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툴루즈는 후방에서부터 차분하게 빌드업을 하면서도 소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라인 사이를 찌르는 플레이를 자주 꺼내든다. 그래서 상대 압박을 한번 넘어선 뒤에는 마그리 쪽으로 볼을 투입해 측면에서 1대1을 유도하고 다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 보호가 등지고 받아주는 장면을 통해 박스 주변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스트라스부르는 탈압박 이후에도 팩패스 빈도가 높은 팀이라 전진 의지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공격 템포가 죽는 경우가 많다. 파에스와 파니첼리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뒤로 공을 돌리면 상대는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스트라스부르의 전진을 다시 막아설 수 있다. 툴루즈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노리기가 상당히 좋다. 스트라스부르가 탈압박 후에도 팩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소원은 과감하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공격 전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어가 중원에서 볼을 돌리며 전진 패스를 찔러 넣기만 하면 스트라스부르 수비 라인은 반 박자 늦게 뒤로 물러서게 되고 라인 사이의 득점이 유력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림이 그려진다. 마그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볼을 받아 한번 접고 때리거나 측면과의 연계를 통해 박스 안 크로스 루트를 열어줄 수 있다. 보호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세컨볼 경합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컷백이나 하이볼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두 번째 움직임으로 골문을 노릴 수 있는 옵션이 된다. 스트라스부르가 살 길은 탈압박 이후에도 조금 더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고 파니첼리와 엘 무라베가 전진 패스를 택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그림을 만들어야 하지만 시즌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런 선택을 꾸준히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툴루즈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은 뒤 소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의 압박과 탈압박 모두를 책임지게 하며 경기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길 공산이 크다. 스트라스부르의 팩패스 성향은 초반에는 안정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다시 공을 내주는 패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툴루즈가 점유와 압박, 전진 패스를 모두 자신들의 리듬으로 묶어내며 스트라스부르의 뒷공간과 라인 사이를 반복적으로 공략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탈압박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중원에서 소어가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라인을 얼마나 흔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벌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홈에서 적극적으로 전진 의지를 보여주는 툴루즈가 경기 흐름과 결과 모두에서 한 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1툴루즈는 3백 구조 안에서 소어를 중심으로 중원 장악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팀이고 마그리와 보호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박스 주변에서의 위협이 꾸준히 쌓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탈압박 이후에도 팩패스를 반복하는 경향 때문에 공격 템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전방 자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줄이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에서 전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툴루즈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최종 결과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승부 해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아랍에미리트 vs 이집트 이 경기는 UAE의 안정적인 블록과 역습 패턴이
이집트의 후반부 라인 상승과 세컨드 라인 합류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 축이다. UAE는 초반에는 카이우 카네두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을 잘 지켜내며 수하일과 알카사니에게 연결해 빠른 역습을 노리는 구도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UAE도 한두 번은 알카사니의 움직임과 수하일의 컷신으로 이집트 수비를 흔들며 홈 관중 앞에서 주도권을 잠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집트의 세컨드 라인 자원들이 조금씩 더 전진하기 시작하고 중원부터 박스 앞까지의 간격이 짧아지며 압박 강도 역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세리프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로 크로스를 올리는 대신 컷백을 선택하는 순간 박스 안에서는 모스타파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수비와 공격이 뒤엉키는 혼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장면에서 UAE는 1차 볼 처리에만 신경을 쓰느라 박스 앞 세컨드 라인까지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올 위험이 있다. 그 틈을 엘레니가 하프 스페이스로 과감히 따라 들어가며 흘러나온 볼을 향해 인스텝으로 강하게 내리찍는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패턴이 이집트가 준비한 승부수로 보인다. 또한 이집트는 경기 막판이 가까워질수록 윙백과 세컨드 미드필더가 동시에 라인을 끌어올려 UAE 수비를 박스 안에 묶어두고 세컨볼 싸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할 것이다. UAE 입장에서는 카이우 카네두와 수하일이 역습 전환에 키를 치고 있지만 중원에서 볼을 잃는 지점이 점점 더 자기 진영 쪽으로 밀려날수록 역습 출발선이 뒤로 밀리는 부담이 커진다. 특히 후반 70분 이후에는 이집트의 세컨드 라인 전진과 반복되는 크로스 컷백 패턴이 누적되면서 UAE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와 세컨볼 처리 실수가 동시에 나올 여지가 있다. 반대로 이집트는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오히려 경기 집중력과 투지로 전환될 수 있고 이런 경기를 반등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경기 태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순히 실점을 피하는 경기가 아니라 후반 승부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끝까지 가져가 골문을 여는 방향으로 경기 플랜을 짤 가능성이 높다. UAE가 홈에서 수비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블록 안쪽에서 세컨볼 정리가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결국 한 번은 박스 앞에서 이집트의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전반에는 다소 균형 있는 공방이 오가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라인 전진과 심리적 에너지가 더 강한 이집트 쪽으로 경기의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류 A는 홈에서 카이우 카네두와 수하이를 축으로 한 역습 패턴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박스 앞 세컨볼 관리와 막판 수비 집중력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 반면 이집트는 세리프의 측면 돌파와 컷백,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타깃 역할, 엘레니의 세컨드 라인 합류가 어우러지는 후반 승부 패턴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끌어올리며 세컨드 찬스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이집트가 승리에 더 가까운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UAE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헤라클레스 알멜로 vs 텔스타. 이 경기는 처음부터 누가 공을 오래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을 공략하는 세트피스와 크로스 패턴을 가져가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를 전방 기준점으로 세워두고 반 기스트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수비 라인을 넓힌 다음 브룬스의 패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마무리 타이밍을 잡는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제공권 높은 자원들이 파포스트로 깊게 침투해 들어가는 세트피스 패턴은 텔스타처럼 마킹과 라인 정렬이 흔들리는 수비를 상대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텔스타는 3-4-3을 쓰면서도 윙백의 뒷공간 관리가 안되고 있어 헤라클레스의 풀백과 반 기스트가 동시에 측면을 공략할 경우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부터 헤라클레스가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바탕으로 텔스타 박스 안을 두드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한번 실점이 나오면 텔스타 수비 라인이 급격히 무너질 위험이 크다. 반면 텔스타도 헤틀리와 브라워를 활용해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정리되지 않으면 금세 다시 수세에 몰리는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다.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최근 자신들도 실점이 적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쿨레노비치의 제공권과 브룬스의 킥을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기다리는 운영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스타의 올 시즌 실점 페이스와 수비 조직력, 팀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헤라클레스가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교체 자원들의 신선한 활동량이 더해지면서 텔스타 수비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하락이 겹치고 그 타이밍에 세트피스 한 방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추가 득점이 터질 위험도 충분하다. 템포와 전술, 멘탈까지 모두 놓고 보면 이 경기를 텔스타가 90분 내내 안정적으로 버텨내기에는 변수와 부담 요소가 너무 많은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헤라클레스가 세트피스와 측면 공략을 앞세워 꾸준히 압박을 누적시킨 끝에 홈에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1텔스타는 올 시즌 내내 수비 라인 컨트롤과 멘탈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실점이 늘어날수록 경기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와 반 기스트, 브룬스 라인을 중심으로 세트피스와 측면 공략 루트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팀을 상대로는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홈팀 헤라클레스가 세트피스 한 방과 측면 스피드를 앞세워 텔스타의 불안한 수비를 끝까지 몰아붙이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우세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라클레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인터 마이애미 CF vs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두 줄 수비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피코가 측면과 안쪽으로 오가면서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 패턴이 이미 자리 잡은 팀이다. 수아레즈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버텨주고 피코와 메시가 만들어낸 컷백 루트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한번 공간이 열리면 연쇄적으로 결정적인 찬스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밴쿠버는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 중원과 측면 사이가 쉽게 벌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상대의 침투와 컷백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팀이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와 피코를 중심으로 이 하프스페이스 구간을 빠르게 점유해 들어가면서 컷백 루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밴쿠버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 전체가 뒤로 몰리며 박스 안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밴쿠버 역시 화이트와 넬슨, 토마스 밀러를 통해 역습과 세컨 찬스를 노릴 수 있지만 수비 조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격 숫자를 과감하게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운 구조라 인터 마이애미가 선제골을 가져가는 순간 경기 주도권까지 내줄 위험이 크다. 또한 인터 마이애미는 홈에서의 경기력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점유를 가져가며 메시가 템포를 조절하고 피코의 속도로 밴쿠버의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뒤로 몰아넣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밴쿠버가 하프스페이스와 포켓 공간에 대한 수비 조직을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지만 현재 구조적인 약점을 감안하면 메시와 피코의 침투, 수아레즈의 마무리 패턴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쉽지 않은 승부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밴쿠버 수비 라인은 컷백과 세컨볼 대응에 점점 더 뒤늦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꾸준히 압박과 점유를 통해 상대 체력을 갉아먹고 후반 들어 마무리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림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1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피코 수아레즈까지 이어지는 공격 삼각 구도를 통해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드문 조합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밴쿠버는 중원과 측면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이런 유형의 플레이메이커와 윙어를 상대로 수비 조직이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는 팀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홈에서 전술적인 상성과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메시와 피코의 침투, 수아레즈의 마무리를 통해 승부의 방향을 앞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인터 마이애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엘라스 베로나 FC vs 아탈란타 BC. 이 경기는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진 베로나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경기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아탈란타의 전술적 유연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베로나는 3-5-2 구조에서 수비 숫자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에서의 마킹 혼선, 세컨볼 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실점 위기를 거듭해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지오바네가 고립되면서 역습한 방조차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반면에 아탈란타는 전반에 파살리치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로 볼 점유율을 장악하며 데 케텔라이르를 하프스페이스에 세워 베로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어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스카마카가 박스 안과 그 전방에서 위치를 바꾸며 센터백 둘을 끌고 다니면 브라다리치 쪽이나 반대 측면에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며 크로스와 컷백 루트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아탈란타의 경기 운영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파살리치가 짧은 패스 위주에서 간결한 롱패스 패턴으로 전환하며 스카마카와 측면 자원들의 뒷공간 침투를 통해 빠른 공격 전환을 노릴 것이다. 베로나 입장에서는 이미 수비 간격이 헐거운 상황에서 이러한 템포 전환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뒤로 주저앉으면서 2선과 3선 사이 공간을 더 넓게 내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리그 최하위 20위까지 추락한 현실 자체가 단순히 공격에서 골이 안 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과 후반 어느 시간대든 수비 집중력이 쉽게 무너지고 조직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탈란타 입장에서 가장 편한 그림은 전반의 점유와 패턴 플레이로 베로나를 지치게 만든 뒤 후반에 스카마카를 앞세운 롱패스 전환과 데 케텔라이르의 2선 침투를 묶어 추가골을 노리는 시나리오다. 베로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세르다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파울로 흐름을 끊어내며 지오바네의 개인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한 번쯤 반격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베로나의 최악의 수비 조직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한번 균형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아탈란타의 템포 조절과 전환 능력을 따라가기 벅찬 전개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는 브라다리치의 오버래핑 뒷공간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동시에 노출될 수 있어 파살리치의 롱패스 한번,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 한 번만으로도 베로나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베로나의 수비 조직이 갑작스럽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전반 후반을 통틀어 아탈란타의 템포 조절 능력과 전술적 유연성이 점수를 만들어낼 확률이 훨씬 높은 매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베로나가 홈에서 버티는 구간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탈란타의 공격 패턴이 누적되며 골 기대값이 꾸준히 쌓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일베로나는 지오바네,
브라다리치, 세르다르 같은 자원들이 각자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과 팀 전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탓에 경기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팀 상태다. 반면에 아탈란타는 파살리치의 템포 조절, 스카마카의 박스 장악력 대 케텔라에르의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통해 전후반을 다른 톤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순간적인 이변보다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앞서는 아탈란타가 꾸준히 찬스를 만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로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아틀레틱 빌바오 vs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체력 회복 여유와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어느 쪽의 압박이 끝까지 유지되느냐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다. 빌바오는 홈에서의 에너지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AT 마드리드의 후방에서 공을 빼내려 할 것이다. 마로안 산나디가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사이를 잇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냐키 윌리엄스와 알렉스 베렌겔의 측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살려 공격의 폭을 넓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까지 강한 템포의 경기를 치른 뒤라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세컨볼 경합에서 힘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AT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전 이후 하루 더 긴 휴식을 취한 상태라 비슷한 강도의 경기를 치르더라도 후반 승부처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적 여유가 상대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방에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수비수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면서 실수를 유도하고 그리즈만이 떨어져 나오며 공을 받아 다시 측면과 중앙으로 분배하는 구조로 빌바오의 라인을 흔들 준비를 갖출 것이다. 파블로 바리오스가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주면 AT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라인은 연쇄적으로 좁혀 들어가 빌바오의 빌드업을 강제로 끊어낼 수 있다. 이 전방 압박 구조가 초반부터 잘 작동하면 빌바오는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마다 위험 부담을 안고 플레이해야 하고 한두 번의 실책이 곧바로 슈팅과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빌바오가 초반 에너지로 강하게 나올 경우 AT 마드리드는 블록을 낮추고 라인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1차 압박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르고 빌바오의 압박 템포가 떨어지면 AT 마드리드는 점차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탈취 후 빠른 전개로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리즈만의 움직임은 빌바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애매한 공간을 계속 노리며 빌바오의 더블 볼란치에게 선택의 갈림길을 강요하게 된다. 또한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 60분 이후에도 AT 마드리드는 압박과 전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빌바오는 같은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파울로 위기를 끊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결국 일정 차이에서 비롯된 체력 요소와 전방 압박 구조의 조직력 차이를 합쳐놓고 보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AT 마드리드 쪽에 더 많은 찬스와 주도권이 쌓일 수 있는 그림이다. 일빌바오는 홈에서 초반 에너지와 압박을 앞세워 AT 마드리드를 흔들 수 있는 팀이지만 연속 일정 속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와 간격 유지가 떨어질 여지를 안고 있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하루 더 긴 휴식과 조직화된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후반 승부처에서까지 라인 간 간격을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매치는 체력과 압박 구조의 완성도에서 앞선 AT 마드리드가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빌바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페에노르트 vs FC 즈볼레.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리고 수비 전환에서 라인 간 간격을 누가 더 촘촘하게 유지하느냐가 승부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페에노르트는 팀버가 1차 빌드업과 탈압박 구간을 안정적으로 넘겨준 뒤 하지 무사와 이선 라인에게 공을 공급하면서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 할 것이다. 특히 하지 무사가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공을 잡는 순간 우에다가 박스 안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비집고 움직이고 반대편 측면 자원까지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 즈볼레의 수비 라인은 마크 대상을 잃어버리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좌측 윙백 복귀 속도가 느린 즈볼레의 구조적인 약점까지 겹치면 페에노르트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측면을 집중 공략하면서 하지 무사의 침투와 컷백 패턴을 반복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하지 무사가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컷백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준다면 골문 앞에서는 우에다를 포함한 동료 공격수들에게 완벽한 득점 찬스가 연출될 수 있는 그림이다. 반면에 즈볼레는 코스턴스 쪽으로 전방볼을 붙이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팀 전체 라인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며 수비 전환 시 좌측 풀백의 복귀 지연 문제와 더블 볼란치의 커버 범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즈볼레가 이 매치업에서 버티려면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를 줄이고 은바이 오스팅의 수비 가담 강도를 높여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최대한 미리 막아두는 운영이 필수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게 라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운영할수록 페에노르트가 박스 근처에서 점점 더 많은 세컨 찬스를 주워 담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시간 싸움에서는 페에노르트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 있는 경기 양상이다. 결국 이 경기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와 수비 전환 속도 그리고 하지 무사의 움직임을 즈볼레가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어 간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페에노르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큰 한판이다. 파리 생제르맹 vs 스타드 렌 FC.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전환 속도와 스타드 렌의 느린 좌우 스위칭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기본적으로 볼을 점유하는 팀이지만 단순히 중앙에서만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파비안 루이스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 타이밍을 조절하며 상대 블록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파비안 루이스가 빠른 전환 패스로 방향을 틀어준다면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각각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동시에 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수적 우위가 형성된다. 그 과정에서 풀백 오버래핑까지 겹치면 스타드 렌 윙백과 수비 라인은 끊임없이 숫자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크로스 혹은 로우 크로스 이후 세컨볼 상황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더 많은 인원으로 박스를 점령할 수 있다. 반대로 스타드 렌은 좌우 스위칭 시 타이밍이 늦어 공격 템포가 끊기는 경향이 강해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고도 파리 생제르맹 수비가 정비된 상태를 상대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해야 한다. 무사 알타마리가 개인 돌파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해도 전환 속도가 늘어진 상황에서는 상대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미 세컨 커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블라와 론지에도 볼을 터치하는 횟수는 많지만 공이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느려서 파리 생제르맹 수비 라인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할 일이 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 압박을 조금만 조율해도 스타드 렌은 볼을 가지고도 전진하지 못한 채 옆으로만 돌리다가 다시 후방으로 내리는 장면을 반복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 생제르맹은 전환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가며 측면에서 2대1, 3대2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그때마다 박스 안에는 덴벨레, 바르콜라, 미드필더 라인까지 차례대로 합류하게 된다. 결국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준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꾸준히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그려진다. 반면 스타드 렌은 템포가 끊기고 스위칭이 늦는 순간마다 역습 리스크까지 안게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실질적인 위협에서는 밀릴 여지가 큰 경기라고 볼 수 있다. 1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를 축으로 한 전환 속도 조절과 측면 숫자 싸움에서의 우위를 통해 홈에서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스타드 렌은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느리고 공격 템포가 자주 끊기면서 점유율 대비 실제 위협에서는 손해를 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전환 속도와 측면 집중도가 스타드 렌의 느린 리듬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홈팀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운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vs 브리즈번 로어 FC. 이 경기는 전술적인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장거리 원정이 만들어내는 체력 집중력 차이가 스코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애들레이드는 요바노비치의 박스 안 움직임과 투클리의 측면 돌파를 활용해 초반부터 상대 수비 라인을 넓히고 박스 근처에 수비 숫자를 묶어두는 데 집중할 것이다. 알라기치는 중원에서 볼을 간결하게 풀어주며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타이밍과 전방 침투 타이밍을 맞춰주는 조율자 역할을 맡게 된다. 그래서 애들레이드는 홈에서 라인을 과하게 내리지 않고 적당히 전진한 상태에서 상대 실수를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 템포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브리즈번 로어는 4-1-4-4-1에서 비딕을 향한 직선적인 전개를 반복할 텐데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쌓이면 이선의 왕복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다. 브리즈번에서 애들레이드까지 이어지는 이동거리는 호주 기준에서도 꽤 극단적인 장거리라 생각보다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리고 몸의 반응 속도 역시 한 박자씩 늦어지기 쉽다. 서울에서 부산이 약 300km 남짓한 거리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그 3배가 넘는 거리를 비행하고 곧바로 경기장에 서야 하는 선수들의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런 피로 누적은 후반이 갈수록 태클 타이밍, 세컨볼 경합 반응,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같은 디테일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애들레이드는 익숙한 환경에서 준비한 만큼 전반부터 라인 간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압박 타이밍을 맞추며 브리즈번 로어의 첫 패스 출발점을 끊어낼 수 있는 구조다. 요바노비치가 전방에서 센터백을 괴롭히고 투클리가 측면에서 11 돌파와 크로스를 섞었으면 브리즈번 로어의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라인이 내려가면 알라기치가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연결을 통해 박스 앞 공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림이 나온다. 브리즈번 로어 입장에서는 호어와 클레인이 중원에서 버텨줘야 하지만 장거리 이동의 여파로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경기를 뒤집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애들레이드가 잡고 가는 시간이 더 길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 완성도 홈 컨디션을 갖춘 애들레이드와 장거리 원정 피로 직선형 스타일의 브리즈번 로어가 부딪히는 구도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그림을 그리게 만든다. 이 흐름까지 감안하면 애들레이드가 라인 유지와 박스 안 집중력에서 앞서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기다. 이레들레이드는 홈에서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설계할 수 있고 요바노비치, 투클리, 알라기치 축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브리즈번 로어는 애들레이드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평소 장점인 활동량과 압박 강도를 90분 내내 유지하기 어려운 스케줄을 떠안고 이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전술 밸런스와 컨디션, 심리와 이동거리까지 모든 요소가 애들레이드 쪽으로 조금씩 누적되고 있어 홈팀 애들레이드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애들레이드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FC 위트레흐트 vs 트벤테.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 싸움이나 이름값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와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누가 더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무대에 가깝다. 홈팀 위트레흐트는 옌센이 후방 빌드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미겔 로드리게스와 블레이크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면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후방에서 옌센을 거쳐 블레이크에게 공이 들어가는 순간 트벤테의 1선과 2선 사이에 생긴 간격을 정면으로 찔러 들어가는 전진 패스와 드리블이 한 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트벤테가 전방 압박 후에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지는 장면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이 간격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경기가 계속된다면 위트레흐트의 에이스 블레이크가 그 틈을 빠르게 점령하는 그림이 충분히 예상된다. 블레이크가 이 공간을 선점해 공을 받게 되면 주변에서 세컨드볼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위트레흐트가 상대 문전 앞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가져갈 수 있다. 미겔 로드리게스의 측면, 돌파와 컷백, 그리고 옌센의 전진 패스 선택이 잘 맞물리면 트벤테 포백은 라인 정렬을 유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수비를 강요당할 여지도 크다. 반면에 트벤테도 로츠와 볼프스빈켈, 제루키를 축으로 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위트레흐트의 포백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트벤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한 뒤 공을 따내지 못했을 때 2선 미드필더들이 너무 늦게 복귀하며 블록을 재형성한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경기 내내 라인 간 간격이 들쭉날쭉해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트레흐트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야 하는 경기이며 블레이크를 중심으로 한 하프 스페이스 점령과 세컨드 찬스 마무리를 통해 트벤테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홈팀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트벤테가 압박을 시도한 뒤 공간이 비는 타이밍을 노려역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트벤테가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템포가 죽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위트레흐트의 중원과 이선은 점점 더 자신있게 전진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점유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위트레흐트가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며 경기를 컨트롤하고 트벤테는 점점 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면서 역습 한두 방에 의존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위트레흐트가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파도 공격이 이어지면서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득점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트벤테의 전방 압박이 아니라 그 이후 리커버리 속도의 한계와 라인 간 균열이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틈을 블레이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프 스페이스를 더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쪽은 위트레흐트이며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위트레흐트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이홈팀 위트레흐트는 옌센과 블레이크, 미겔 로드리게스를 축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세컨드 찬스를 이어가는 패턴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반면 트벤테는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와 1선 2선 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블레이크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허용하는 순간부터 경기 흐름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위트레흐트가 경기 내내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챙길 확률이 충분히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크레모네 vs US 레체. 이 경기는 크레모네스의 매끄러운 역습 구조와 레체 포백의 간격 관리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크레모네세는 미드필더 라인을 두텁게 세운 3-5-1을 바탕으로 라인 아래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방을 향해 패스를 쏘아 올리는 전환 속도가 강점이다. 오케레케가 중원 또는 이선에서 인터셉트를 성공시키는 순간 크레모네세의 공격 시나리오는 즉시 가속이 붙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르빈이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수비 뒷공간을 바라보고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킬패스로 레체 포백을 한 번에 찢어버리려 한다. 이렇게 오케레케의 인터셉트와 제르빈의 킬패스가 맞물리면 레체 수비는 라인 컨트롤을 시도할 여유도 없이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장면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레체는 카마르다와 테테 모렌테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지만 공을 잃는 순간 라마단이 앞 공간과 풀백 뒤 통로가 동시에 비는 패턴을 자주 노출한다. 그래서 레체가 주도권을 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크레모네스의 역습 각도는 더 날카로워지고 포백 수비는 계속해서 균형을 잃은 상태로 돌아서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크레모네세는 역습 상황에서 보나촐리가 마무리 타이밍을 잘 가져가는 타입이라 한 번만 각이 열려도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살려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크레모네세의 미드필더들은 단순히 수비에만 매달리지 않고 역습 시 세컨드 라인까지 동시 합류해 박스 근처에서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준다. 반면에 레체는 압박 에너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포백 간격이 더 쉽게 벌어지고 수비수들이 개인 대인 방어에 쫓기다 보니 라인 전체가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늘어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레체의 포백은 라인을 올리고 싶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 틈을 크레모네스의 역습과 박스 침투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체가 한두 차례는 카마르다와 측면 조합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질과 양에서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빠르게 탈압박 이후 전환을 성공시키느냐,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누가 더 침착하게 마무리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구조에서는 크레모네세 쪽에 손을 들어줄 만한 요소가 분명히 보인다. 특히 레체 포백의 균형이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경기 흐름은 크레모네세의 역습이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1크레모네세는 오케르케의 인터셉트와 제르빈의 킬패스를 축으로 역습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팀이다. 반면에 레체는 포백 간격과 전환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라인을 높게 쓰는 경기일수록 역습 한 방에 경기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맞대결은 크레모네세의 역습 완성도와 레체 포백의 균형 붕괴가 맞물리는 구도인 만큼 홈팀 크레모네세가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크레모네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엘체 vs 지로나 FC. 이 경기는 3백 기반의 엘체가 내려앉아 버티는 구조를 가져갈지 아니면 지로나의 인버티드 풀백 전개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다. 초반에는 엘체가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라파 미르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를 통해 먼저 승부수를 던지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빌드업 구간에서는 로드리고 멘도자가 강한 압박에 시달리면 전개 속도가 끊기고 헤르만 발레라의 전진 이후 뒷공간 관리가 흐트러지면서 점점 라인이 뒤로 말려 들어갈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지로나는 시작부터 중원 숫자 싸움에 초점을 맞추며 풀백 자원들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버티드 형태로 좁혀 들어와 미드필더처럼 패스 라인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움직임 덕분에 중원에서는 항상 한 명 더 많은 느낌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엘체의 더블 미드필더 라인은 자연스럽게 수적 열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볼 점유율이 지로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아스프리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주 얼굴을 내밀며 드리블 혹은 전진 패스로 엘체의 수비 블록을 흔들어대기 시작할 것이다. 피첼은 후방 빌드업과 중원 사이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방향 전환 패스를 통해 엘체의 블록을 좌우로 흔들어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바나트 같은 풀백 자원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패스를 주고받고 다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스위칭 패턴을 반복하면 엘체의 윙백과 센터백은 포지션 정렬이 늦어지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엘체 입장에서는 3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 공간이 벌어지지 않게 버텨야 하지만 지로나의 인버티드 전개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센터백 앞 공간이 비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틈을 지로나의 이선 자원들이 파고들면 박스 앞에서 프리슈팅 각이 열리거나 측면으로 다시 내주는 패스를 통해 컷백 루트를 만드는 장면이 누적될 수 있다. 또한 볼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엘체는 라파 미르에게 의존하는 롱볼 패턴이 늘어나고 세컨볼 회수에서도 뒤처지면서 자력으로 흐름을 뒤집기 어려운 경기가 될 위험이 있다. 지로나는 반대로 중원 우위를 활용해 경기 전체의 템포를 통제하면서 필요할 때 속도를 올리고 필요할 때 템포를 낮추는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전반에는 엘체가 홈 분위기 속에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로나의 인버티드 풀백 전개와 중원 숫자 우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스위칭하며 파이널 서드를 파고드는 지로나의 전술적 완성도가 라파 미르 한 방에 의존하는 엘체보다 장기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이 흐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지로나가 볼을 쥐고 경기를 설계하는 쪽, 엘체가 버티다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에 가까운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위 대결은 단순히 라파 미르의 이름값과 홈 이점을 믿고 가기에는 엘체의 구조적 약점이 너무 뚜렷한 매치업이다. 지로나는 인버티드 풀백과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를 설계할 줄 알고 측면과 중앙을 스위칭해 들어가며 파이널 서드를 파고드는 패턴까지 갖춘 팀이다. 그래서 승부처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볼을 쥐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경기는 지로나의 흐름, 즉 홈팀 엘체 패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엘체 패 필살기. 핸디핸디 패 강축. 언더보브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고 어헤드 이글스. 이 경기는 겉으로는 대칭형 4-2-3-1 구도지만 실제로는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경쟁력에서 알크마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알크마르는 더블 볼란치와 미난스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을 병행하며 상대 빌드업의 두 번째 세 번째 패스 지점을 미리 읽고 달려드는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간다. 사디크는 윙어이면서도 압박 시에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중원 높은 지점까지 적극적으로 전진해 흘러나오는 세컨드볼을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원래부터 중원에서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과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편이라 한번 압박 방향이 바뀌면 라인 간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고 두 번째 볼 처리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 위에 사디크의 전진과 세컨볼 선점 능력이 더해지면 알크마르는 단순히 한번 공을 끊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세컨드 찬스에서 곧바로 득점 루트를 여는 패턴을 경기 내내 누적시킬 수 있다. 페럿은 이런 상황에서 수비 라인 뒤로 타이밍 좋게 침투하며 세컨드볼이 미난스나 사디크를 거쳐 자신에게 연결되는 장면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피니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난스는 세컨드볼을 한 번에 컨트롤해 안정시키는 능력이 좋아 강하게 튀어나온 공을 잡은 뒤 측면이나 페럿 쪽으로 다시 찔러 넣어 박스 안 공격을 이어가는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고어헤드 이글스는 세컨드볼이 계속 상대에게 넘어가면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곧바로 다시 수세에 몰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체력과 멘탈 모두가 쉽게 소모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알크마르는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템포를 끌어올리며 고 어헤드 이글스의 빌드업 구간을 최대한 짧게 끊어내려고 할 것이다. 만약 전반 중반쯤 사디크가 전진 상황에서 세컨드볼을 먼저 잡아내고 그 직후 패럿과의 연계를 통해 한 번이라도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이후부터는 알크마르가 경기를 완전히 자기 템포로 끌고 갈 여지가 커진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두 번에 기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유와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 밀리는 구도가 고착되면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라인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그렇게 라인이 올라가는 순간 알크마르는 다시 한번 전환 속도를 높여 세컨드 찬스에서 박스 안침투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릴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과 세컨드볼 관리 능력 차이가 스코어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이 부분에서 우위를 가진 알크마르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알크마르가 홈에서 전환 속도와 세컨볼 경쟁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스코어까지 연결할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한 알크마르는 페럿의 침투, 미난스의 전개 능력, 사디크의 전진 압박과 측면 돌파를 한 틀 안에 묶어두고 세컨드볼 경쟁력과 전환 속도를 강점으로 삼는 팀이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과 세컨드볼 관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에서까지 빌드업 안정과 수비 전환을 동시에 잡기에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자신들의 템포를 유지하며 세컨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준비된 전술 구조를 바탕으로 결과까지 가져갈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폴란담 vs NEC 네이메온.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후방 탈압박 구간에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그 순간을 읽고 압박을 가하는 팀이 누구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폴란담은 후방 빌드업에서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베어만과 더블 볼란치가 동시에 압박에 말리며 패스 루트가 한꺼번에 차단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때 쿠아스와 미렌을 향한 전진 패스가 끊기면 자연스럽게 최전방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막히고 폴란담은 롱볼 위주 대응으로 전술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네이메어는 3-4-3 구조를 바탕으로 오가와 체리프로퍼가 유기적으로 압박 라인과 공격 라인을 연결하면서 상대 탈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압박 축구를 구사한다. 폴란담의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이메어의 공격진이 이 타이밍을 읽고 변칙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한 번의 압박 성공만으로도 루트가 완전히 끊길 수 있는 위험한 구도다. 그렇게 공을 탈취하는 순간 네이메어는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까지 빠르게 볼을 전개해 오가와의 침투와 체리의 세컨볼 장악을 통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프로퍼가 중원에서 탈취 직후 곧바로 전방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선택하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폴란담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와 크로스 각도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도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교체 전력 역시 네이메어이 더 풍부한 상황이라 후반 중반 이후 교체 카드 투입 시점부터는 신선한 공격 자원들이 떨어진 폴란담 수비 라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압박과 침투를 시도할 수 있다. 폴란담이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할수록 뒤쪽 탈압박 구간에서의 실수가 치명적인 역습과 실점으로 직결될 여지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결국 전술 구조와 압박 강도, 교체 카드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네이메어이 폴란담의 빌드업 불안과 라인 간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1. 폴란담은 베어만크와 스미렌을 앞세워 공격에서 개별적인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지만 후방 탈압박 구조가 안정되지 못한 탓에 상위 레벨의 압박을 만났을 때 빌드업이 한 번에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네이메어는 오가와와 체리를 축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연속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고 프로퍼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면서 전체 라인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탈압박 안정감, 압박 타이밍, 교체 카드 깊이까지 모두 네이메어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네이메어이 폴란담의 구조적인 빌드업 약점을 공략해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폴란담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4-2-3-1 빌드업과 웨스트햄의 3-4-3 전환 축구가 맞부딪히는 구도지만 실제 승부의 핵심은 라인 간 간격 관리에 가깝다. 초반에는 웨스트햄이 포백처럼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보엔과 윌슨이 브라이튼 빌드업에 압박을 걸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전방 압박은 첫 움직임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1선이 뛰어나간 뒤 2선이 따라붙지 못하면서 1선과 2선 사이가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브라이튼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야 한다.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첫 압박을 끌어낸 뒤 그 빈 공간을 오라일리가 빠르게 점령하는 패턴이 이 경기의 키포인트다. 오라일리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웰백은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동시에 움직이고 미토마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둘 사이에 끼워 넣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오라일리가 전방으로 세로 패스를 찔러 넣거나 미토마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하면 웨스트햄의 3백은 수비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흔들리게 된다. 어설픈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진 웨스트햄의 구조상
세컨볼 경합 지점이 자연스럽게 웨스트햄 박스 근처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이 이 지점에서 세컨볼을 빠르게 선점하면 오라일리가 박스 앞에서 바로 슈팅을 가져가거나 웰백 미토마에게 짧게 내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그림을 반복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보엔의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전방 압박이 어설프게 끊어지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계속 열리며 후방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브라이튼은 홈에서 템포를 조절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웨스트햄 일선 압박 타이밍을 유도한 뒤 오라일리에게 각이 열리는 순간 한 번에 라인을 찢는 선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브라이튼의 에이스 오라일리가 이 틈을 빠르게 점령한다면 웨스트햄 문전 앞에서 세컨볼 찬스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브라이튼이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면 보엔의 역습 한 방의 위기를 맞을 수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더블 볼란치의 위치 조절과 풀백의 전진 타이밍 관리가 함께 중요해진다.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와 라인 간 간격 관리, 그리고 이선 에이스의 영향력까지 모두 합산하면 경기 흐름은 브라이튼이 점유율과 내용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쪽에 더 가깝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웨스트햄의 어설픈 전방 압박 이후 벌어지는 간격 문제가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진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 간격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브라이튼은 오라일리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웰백 미토마까지 연계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웨스트햄 박스 앞에서 파상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어설픈 압박과 느린 리커버리라는 약점을 안고 있어 브라이튼의 빌드업과 이선 침투를 끝까지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경기다. 그래서 전술적인 상승과 최근 흐름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번 매치는 브라이튼 승리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이튼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축. 언더 추천. 칼리아리 칼초 vs AS 로마. 이 경기는 칼리아리의 투톱 중심 박스 밀도와 AS 로마의 세트피스 측면 전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칼리아리는 보렐리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을 바탕으로 에스포지토와 폴로른쇼가 이선에서 따라붙으며 짧은 패턴 플레이로 박스 안 침투를 노릴 것이다. 그래도 라인을 올리는 순간 수비와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오면 곧바로 역습과 세트피스 위기를 동시에 허용하는 구조라는 점이 부담이다. AS 로마는 마니코네를 축으로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을 병행하면서 퍼거슨의 전진 패스로 빠르게 공격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을 자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엘샤라이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 칼리아리 수비는 박스 안을 지키느라 라인이 한 번에 안쪽으로 쏠리게 되고 여기서 파울을 내주면 바로 코너킥과 프리킥으로 이어질 수 있다. AS 로마의 강점인 세트피스 루트는 장신 센터백의 니어 포스트 러닝과 이선의 리바운드 슈팅이 한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무기다. 반면 칼리아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과 세컨볼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박스 안온전 상황이 길어질수록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결국 오픈 플레이에서의 공격 완성도보다도 세트피스 한두 번의 완성도와 이선 침투 타이밍에서 AS 로마가 더 높은 기대값을 쌓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AS 로마가 먼저 리드를 잡는다면 이후에는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칼리아리의 투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홈에서 투톱의 활동량을 앞세워 박스 근처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겠지만 세컨볼 대응과 세트피스 수비 완성도에서 불안한 대목이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AS 로마는 세트피스를 포함한 정돈된 공격 패턴과 중원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한번 리드를 잡으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세트피스 한 방과 이선 침투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AS 로마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칼리아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오지시 니스 vs 앙제 SCO.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의 질과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이 승부의 방향을 가르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니스는 3백 라인을 넓게 벌려놓고 중원 자원들이 번갈아 내려오며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다위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이어받는 순간부터 니스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다. 부다위가 짧은 원투 패스로 수비 블록 사이를 찔러 넣어주면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가 각각 박스 안과 측면에서 동시에 움직임을 가져가며 수비를 양쪽으로 갈라놓는다. 이렇게 한번 템포를 끌어올린 뒤에는 니스가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패스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앙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불안해 후방 빌드업이 중앙을 뚫지 못하고 센터백과 윙백 라인에서 옆으로만 도는 유자 빌드업에 갇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팀이다. 그래서 상대가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강하게 걸어올 때마다 전진 패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안전한 옆 패스나 팩 패스를 반복하며 템포를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 니스 입장에서는 이런 앙제의 빌드업 패턴을 알고 들어간다면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압박 라인을 한 번만 잘 세워도 쉽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되찾을 수 있는 구도다. 부다위가 압박 후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이어받고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가 동시에 전진하는 원투 패턴이 반복되면 앙제 수비 라인은 점점 더 자기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컨볼과 2차 볼 상황에서도
니스가 숫자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슈팅 횟수와 박스 안터치 수에서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앙제가 역습으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템포가 느려 터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경기 전체를 흔들 정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분명한 벽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니스는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점유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들어 앙제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체력적으로 무거워지는 구간이 오면 부다위의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템포를 끌어올리는 타이밍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니스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리스는 하프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과 전환 속도를 무기로 삼아 홈에서 경기를 풀어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팀이다. 반면 앙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과 후방 빌드업 패턴이 너무 느리고 단조로워 상위권 팀의 압박 앞에서 쉽게 숨이 막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 그리고 홈 경기라는 요소까지 모두 더해보면 이번 승부는 니스 우세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니스 승 강추? 핸디핸디 무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함부르크 SV BS 베르더 브레멘. 이 경기는 함부르크의 3백 빌드업과 브레멘의 4-2-3-1 전환 속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초반에는 함부르크가 홈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라인을 비교적 높게 끌어올리고 퀘니히스 데르퍼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브레멘 수비를 먼저 흔들어 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브레멘은 더블 볼란치와 400 라인이 박스 앞을 촘촘하게 막으면서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상대의 힘을 먼저 빼는 쪽에 가깝게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 함부르크가 우위를 가져가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찬스의 질에서는 브레멘이 크게 밀리지 않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림이 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함부르크 윙백의 활동량이 떨어지고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늘어나면 은진마의 측면 돌파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은진마가 측면에서 수비수를 정면으로 끌어내고 컷백 타이밍을 잡아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슈미트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박스 안과 페널티 아크 주변에서 프리슈팅 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함부르크는 라인을 낮추며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세컨볼 경합 지점이 박스 근처로 고정되면 걷어낸 공이 다시 브레멘 쪽으로 흘러가 2차 공격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때 그릴이 중원에서 템포를 한번 잡아주고 좌우로 공을 순환시키면 브레멘은 단순한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연속된 파도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함부르크가 수비적으로 말려 들어가며 버티는 양상, 브레멘이 박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슈팅 볼륨과 세컨드 찬스를 누적시키는 그림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레멘의 후반 압박 강도가 살아나면 함부르크의 후방 빌드업은 실수 한 번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직결될 수 있고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롱볼 비중을 높이는 순간 공격 전개는 더 단조로워질 수 있다. 반면에 브레멘은 체력 배분을 전제로 후반 승부를 준비하고 들어가는 팀 컬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늦어질수록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판단의 속도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반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더라도 후반 템포 변화와 측면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을 합산하면 브레멘 쪽이 승부의 키를 줄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 볼 수 있다. 1위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홈 함부르크의 이름값과 초반 공세가 눈에 들어오지만 시간대가 뒤로 갈수록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쪽 역시 함부르크라 볼 수 있다. 반면 브레멘은 후반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 컬러와 은진 마슈미트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후반 막판 승부처에서 한 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림을 품고 있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체력 분배, 후반 템포 변화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브레멘 쪽 흐름을 믿고 홈팀 함부르크패 흐름을 선택하는 방향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함부르크패 필살기. 핸디패 강추? 언더버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